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2016학년도 문제를 좀 분석을 좀 하고요. 뭐 기출문제 답이야 지금 현재 거의 다들 대충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문제가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는 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수도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매번 강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시문하고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답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왔던 반응 중에 보면 의외로 이 낚인 문제들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뭐 카트라인이 대충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시고 나와가지고 뭐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출제진이 좀 제대로 안 꾸려졌어요, 사실은.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무원 시험의 주관이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9월달 시작하자마자 공무원 사회 출제와 관련돼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수들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출제진을 꾸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능 출제가 또 겹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또 겹쳤냐면 대학 입시가 또 같이 겹쳐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이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항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문항들은 약간 평이한 수준 정도. 그래서 이게 문항 냄새가, 이게 정상적으로 출제진이 꾸려진 문항 냄새는 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출제했던 어떤 방식이나 물어보는 어떤 스타일은 거의 동일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의 때 매번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는 공부를 절대 하지 말고 일단 시험장 가서 논제하고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논제하고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도록 일단 하라고 계속 연습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논제하고 제시문을 잘 분석하게 되면 거의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은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영역적인 측면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 영역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아마 대략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한 문항 정도입니다, 사실은. 한 문항 정도 이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뭐 두 문항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볼 때 한 문항이나 한 두 문항 정도. 나머지 이제 쟁점들은 거의 다 기출문제 영역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주제를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 가능했던 어떤 그런 주제들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교육도나 사회학, 법학, 정치학 등은 거의 평이한 수준이었죠. 뭐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경제학도 사실은 약간 예전에 비하면 이제 계산 문제들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 문제가 이제 제일 좀 난감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아마 난이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상 정도. 그래서 난이도 정도로 본다면 경제학에서 한 두 문항 정도가 일단은 난이도가 꽤 높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시문 측면인데, 이번 이제 기출문제 좀 특징이 뭐냐면 제시문이 예전보다 좀 많이 짧아졌어요. 많이 좀 짧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간단 명료하게 좀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당 부분 많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유발 측면의 문항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정답을 예단한 경우에 이제 실수가 제일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회비판문형 같은 경우. 그 경우도 이제 예단을 많이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반성적 탐구로 답을 했던 사람들도 의외로 좀 제법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구속 적부심인데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는 제가 볼 때는 한 50%는 제가 볼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답을 했어요. 이건 이제 완전히 낚인 거죠. 끝까지 안 읽어보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형이라든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수준은 아마 이제 작년하고 비슷하게 시험장에 나왔을 때 문제가 좀 쉬웠다 생각하고 분명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채점을 해보니까 기입형에 실수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재심을 끝까지 못 읽어서 답을 이제 알면서도 잘못 기입한 경우도 몇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합격선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56점에서 한 60점 정도. 많이 올라가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수험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채점을 일단은 3명이 합니다. 그죠? 서술형에서. 그래서 서술형에서 일단은 3명이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썼는지, 일단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일단은 56에서 한 60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은 뭐 17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육학은 아무리 쉬워도 17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사실 좀 드물긴 해요. 이번에 이제 교육학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경험주부터 시작을 해서 평이한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제가 이제 교육학 강의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교육학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할 때 논제하고 제시문을 잘 활용해서 답을 쓰면 이게 훨씬 더 점수를 받는 비중이 커진다고 했거든요. 예, 그걸 만약에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쓰셨다면 제가 보기엔 17점 받는 거는 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쓴다면 한 15점 정도. 예상되는 어떤 커트라인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예상을 하시고 본인의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가채점 하면 굉장히 후하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3명이서 이렇게 점수를 평균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채점하는 기간이 일단 13일부터 해서 26일까지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후가 되어야 이제 3명이 이제 나누어서 채점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점이 끝나고 나면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그때 한번 공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형 분석을 한번 시작을 좀 해봅시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죠? 6차 교육 과정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회과에서. 왜냐하면 사회과에 본질로 가는 어떤 교육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차 교육 과정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면서 통합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강조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하가 되고요. 이건 뭐 실수를 할 거리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기입형에서 정확하게 적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낚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넬슨과 마이클스 분류인데, 이 넬슨과 마이클스 분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시민 전달 모형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박교사. 이 박교사의 경우에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는데 반선 탐구가 아니고 그냥 사회 비판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는 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안 읽어보고 이제 미리 답을 예단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실수에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실수도 측면에서 볼 때는 상 정도 아니면 중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중에 이제 풀이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많이 낚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답은 이기적 자살인데 아노미적 자살로 답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고, 일단은 이제 이것도 역시 실수 유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학의 배부의 예측론 같은 경우에도 별로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회적 미신이었고, 뭐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가끔씩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긴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되는 바가 없었고요. 예? 잘해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도 마찬가지로 난이도 정도는 구조주의.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핵심 키워드는 인간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죠. 그게 제시문에 보면 심층의 의식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이죠. 이것도 역시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실수 유발하는 만한 요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이제 선거 원칙 문제. 이거는 뭐 올해 계속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뭐 표의 가치라고 하는 거. 근데 너무 시시하게 나와서 좀 약간 허탈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7번 문제가 제일 많이 낚였다. 이 문제가 이제 거의 한 50% 이상이 거의 낚여서 틀린 실수한 문제. 제가 보니까 기입행위에서 제일 많이 실수한 문제가 기록개명의 자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는 체포영장 실질심사로 답을 하신 분이 거의 절반 이상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시문 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구속 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꼼꼼하게 읽어봤다면 당연히 구속 적부심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안 읽어보신 뭐 그 이유 때문에 어쨌든 실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문제입니다. 그죠? 임금 문제.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라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구형 문제는 올해 제가 이제 개념학습 모형이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이제 파이널 때도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제로 이제 결정적 속성하고 비결정 속성 이걸 이제 문제를 낸 적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걸 비교하는 문제인데 결정적 속성과 비결정적 속성은 잘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원형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 사례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례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 사례와 구체적인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크게 문제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물어볼 걸 물어봤습니다. 그죠?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교육론에서 가치 명료와 수업 모형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험에서 물어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는 크게 물어볼 게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치 상대주의 문제를 물어봤었다라고 하는 거, 뭐 그것만 일단 주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파이널 정리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정부 형태와 정당제의 관계. 그러니까 정부 형태와 정당제의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제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분점이죠. 예, 분점의 문제가 대통령제에서는 일단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내각제에 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연립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출제 잘못하신 거예요. 왜 출제 잘못했다고 보이시냐면 5개의 정당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온건이죠. 온건이잖아요. 이게 분열적인 정당제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연립정부의 과연 문제점을 온건 정당제에다 갖다 댈 수가 있을까? 이게 사실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보면 뭐 B당과 D당은 심각하게 대립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당인 B당 내에서 집권의 파트너를 중도 우파성의 C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냥 일단 답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내각제 하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온건정당제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책임 소재가 물론 연립정부를 하게 되면 불분명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분열적인 정당제하고 완전 실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제상에는 문제가 있으나 뭐 답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분점에 나타나는 교착 상태, 그 문제점을 일단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 연립정부에서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 소재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걸 포인트로 맞춰서 연립정부의 문제점을 일단 답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뭐 경제학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학하고 사회학은 두 분 이제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따로 이제 설명하실 텐데,
이거는 일단 이제 정액세가 고정비용인지, 그죠? 정액세가 고정비용인지, 종량세가 어디에 가변비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요 기본적인 개념들만 잘 아시면 크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사실 좀 제일 신선했던 문제는 13번인데, 사회학의 13번의 실험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법 문제가 나와 있긴 한데, 뭐 실험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 실험 통제 집단하고 실험의 목적, 그 실험 목적만 취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크게 문제는 없죠.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죠? 우리가 실험 집단하고 이제 통제 집단의 어떤 비교, 양쪽의 어떤 변화에 대한 비교, 이거 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인데, 그걸 잘 답을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었다.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중정도. 기입형에서 왔다 갔다 뭐 실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있지만, 뭐 크게 뭐 실수 유발할 만한 요인은 크게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드디어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헌 법률 심판을 거기 보시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만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핵심 키워드는 일단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요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신청, 그 다음에 제청,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 이 표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이거는 4점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형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문제는 1번의 교과 교육론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죠. 일단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기출문제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옮겨놔서 학생 이해, 주기적 전면적 개정 방식,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들어와 있는 게 7차 교육과정, 그 다음 3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2007 개정 교육과정, 요거 가지고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어쨌든 사회과 교육 발달사가 올해는 꼭 시험에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교육론에서 일단 평이하게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 이제 실수하게 되면, 답을 못 적게 되면 사실은 올해 시험이 이제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지금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실수를 여러분들 얼마나 줄였느냐, 이게 이제 합격선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뭐 상을 맞추신다고 해가지고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는 분석해보면 상에 해당되는 건 한 2문항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게 정치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경제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재정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롤세 정의론 가지고 일단 물어봤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원칙의 차등의 원칙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 차등의 원칙의 핵심은 그거죠. 경제 약자에서, 경제적 강자, 좀 부유한 사람에서 빈자에게로 재산적 편익을 더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누진세율에 이제 부합하는 조건을 이제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박정희 교수님이 아마 경제학적인 방향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프가 좀 약간 난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니까, 이거는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사회변동론입니다. 그죠? 사회변동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종속이론. 당연히 기출문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5번이 이제, 5번이 참, 예전에 제가 이제 민법 2조는 꼭 한번 봐두시라고 했는데, 민법 1조는. 근데 제가 이제 만들었던 문제는 조리에다 괄호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리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봤었는데 이걸 관습법에다 가로를 쳤어요.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이게 지금 관습법에 의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관습법은 이제 법적 기관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법적 확신을 획득을 하느냐, 아니면 국가기관에 의해서 법적 확신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다수설 입장에 쓰라고 돼 있지만 이건 다수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상식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통용되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법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뭐 판례 입장이나 다수설 입장 이걸 또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6번 문제도 이렇게 참 낼 수 있다는 게 참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뭐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장단점을 아시면 되는 거죠. 소선거구제 한 명을 뽑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정당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이서 이제 보통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경쟁이 격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용이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 정보를 획득하는 데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선거구가 되면 약점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선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용이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출마가 됐으니까. 그런데 대선거구나 비례대표제일 때 어떨 때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표성이 높아지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핵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죠. 이게 소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지금 현재 대표성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나 정당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이 용이한 겁니까? 정당들끼리 어떤 측면이 용이합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일단은 경쟁이 커지죠. 경쟁이 이제 과열됩니다. 그죠? 경쟁이 과열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측면에서 볼 때 일단 하나 이제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소선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표 역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7번이 올해 제일 질문이 많았던 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시험 치고 와가지고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7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독립변수를 이렇게 X축에 배치를 하는 이 형태, 이자율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다니. 아무튼 좀 낯선 이제 그래프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해석의 문제, 일단은 재정 흑자하고 이자율이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균형보다 부족한 상태인지 초과 상태인지 과열 상태인지 이걸 좀 판단하시고, 국제 수지와 또 비교해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걸 좀 판단하시면 크게 뭐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 보는 그래프라서 좀 약간 난감했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걸 보고 또 IS, LM, BP까지 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은 웬만하면 좀 하지 마시기를. 예, 물론 이제 그 기본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뭐 굳이 그까지 꼭 IS, LM, BP까지 꼭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그렇죠. 통합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통합형은 안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이제 임용 같은 경우 출제진이 약간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8번에는 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죠.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 교사 역할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해서 그 형태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K의 의미를 서술하는 문제. 이거. 그 다음에 집단 조직 평가 보상.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평가 방법은 이제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직소에 관한 이야기들, 기본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에 따라서 그대로 수를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이것도 역시 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쨌든, 난이도 같은 경우나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크게 한 4문항 정도, 예, 뭐 정상적으로 틀린다면 한 4문항 정도 틀리면 정상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에 해당되는 문제를 얼마만큼 많이 맞췄느냐, 실수했느냐. 이게 이제 올해 어쨌든 합격에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들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들 어떻게 답을 썼는지 복기를 하셔가지고 좀 더 최종적으로 확인들을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마무리는 나중에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일단 박정희 교수님이 이제 일단 경제학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